20세기 최고의 미녀로 꼽히는 오드리 헵번은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자주 놀림을 당했던 자신감 없는 아이였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다툴 때마다 오드리는 그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착한 아이가 되면 부모님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까 하고 완벽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런 바람도 헛되이 그녀가 6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 버렸다. 부모님이 별거를 하는 동안에도 오드리는 두 사람 사이를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애를 썼다. 내가 사고라도 쳐서 부모님을 곤란하게 만들면 대화를 나누지 않을까 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막상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런 고민으로 괴로워하다가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입을 열면 당장에라도 울어버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하면 눈물이 멈출 것 같지 않았죠. 그런 딸을 생각해서인지 어머니는 오드리를 런던에 있는 학교로 보냈다. 하지만 네덜란드 억양이 심하고 영어가 서툰 탓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뿐이었다. 쓸쓸한 마음을 달래는 데는 달콤한 초콜릿이 최고였다. 오드리는 초콜릿을 먹고 또 먹었다. 그때 발레가 희망을 주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발레를 보고 난 뒤 오드리는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혔다. 발레를 볼 때는 나쁜 기억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레슨만 받으러 가면 식욕이 당겨서 온 유럽의 초콜릿을 다 먹어치워도 모자랄 판이었다. 체중은 순식간에 늘어났다. 원래부터 자신감이 없었던 차에 더욱 우울해졌다. 아, 나는 이빨도 삐뚤삐뚤하고 장점이라곤 하나도 없는 애야. 언니들에 비하면 아무 가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체중마저 계속 늘어나면서 우울함은 더해만 갔다. 하지만 개인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평화로운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의 가족은 유태인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이 독일 저항운동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집과 재산을 몰수당하고 독일군으로부터 요주의 인물로 낙인 찍혔다. 끼니를 잊기도 어려운 날들이 이어졌다. 식량이 떨어지면 개 사료를 먹고 길가의 풀이나 튤립의 국은 더러운 빗물로 허기를 견뎠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자 오드리는 영양실조에서 비롯된 급성 빈혈에 걸리고 만다. 거기에 더해 가슴 아픈 사건까지 일어났다. 좋아하고 따랐던 숙부가 독일군 수송열차를 폭파했다는 혐의로 나치에 체포되어 광장에서 총살을 당한 것이다. 그녀는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의문을 품었다. 목숨을 잃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나는 어째서 살아남았을까?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되물으며 찾을 길 없는 답을 찾아 헤맸다. 그러는 사이에 독일군의 위협은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와 있었다. 군사기지에서 요리와 청소를 시키려고 여성들을 잡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는 사람이 트럭에 끌려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던 순간 오드리는 뭔가가 옆구리를 찌르는 걸 느꼈다. 바로 뒤에서 독일 장교가 총을 들이대고 있었다. 어쩌지? 이대로라면 자신도 끌려갈 판이었다. 장교가 잠깐 한눈을 파는 틈을 타 죽을 각오로 쏜살같이 달렸다. 다행히 들키기 직전에 모퉁이를 돌아 무사히 골목으로 뛰어들어올 수 있었다. 오드리는
곧장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로 숨어들었다. 지하실 안에는 쥐가 우글거렸고 너덜너덜한 신문지와 빈 상자가 나뒹굴고 있었지만 죽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녀는 이곳에서 숨을 죽이고 한 달을 보냈다. 식량은 가방 안에 있던 사과 몇 개와 작은 빵이 전부였다. 배고픔을 견디려고 잠만 계속 잤다. 그러던 어느 날 근처에서 총소리가 들려왔다. 그 총소리에 오드리는 지하실을 나가기로 결심한다. 이유는 잘 설명할 수 없지만 총소리를 듣고 있자니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전까지는 계속 살아있는 의미를 생각했다. 하지만 살아있는 의미와 상관없이 몸은 살고 싶어 했던 것이다. 본능은 살기를 선택했다. 내가 살아있는 건 내 의사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자연의 힘이 나를 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그녀는 깨달았다. 그리고 5년 후 네덜란드는 전쟁에서 해방되었다. 오드리의 16세 생일 다음 날이었다. 전쟁이 끝나자 다시 발레를 배우는 평범한 삶이 시작되었다. 엄마는 내 레슨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엄마를 위해 열심히 발레를 했어요. 고민할 게 전혀 없었죠. 살아있다는 건 곧 어떤 힘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 나를 살게 해주는 그 힘에 나를 맡기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면 되는 것이었다. 오드리가 발레 레슨을 받고 있을 때 연습실에서 유심히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다. 배우를 물색하던 영화 감독이었다. 그렇게 얼떨결에 오드리는 배우로 스크린에 데뷔하게 되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촬영을 시작했지만 누구? 나 말이야 라는 한마디 뿐이었다. 그 뒤로 계속 영화에 출연하려 했지만 모조리 거절당했다. 오드리는 결심했다. 지금이야말로 행동할 때야. 그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런던으로 이주해서 댄스 양성학교에 입학했다. 이때 전 재산은 단돈 $10 뿐이었다. 하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다. 살아있다는 건 어떤 힘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뜻이었기에 분명 어떻게든 된다는 걸 과거의 체험으로 충분히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윌리엄 와일드 감독과 만나게 된다. 미국식 영어를 쓰지 않는 기품 넘치는 여배우를 찾던 감독은 눈에 띈 오드리를 로마의 휴일의 주연 배우로 발탁했고 그 이후로 빛나는 활약을 펼치며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배우로 자리 잡았다. 사실 오드리 헵번은 나치 수용소에서 사망한 안네 프랑크와 동갑이다. 태어난 달도 1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안네의 일기가 영화화되었을 때 그녀에게 안네 역할을 해보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다. 하지만 안네를 연기한다는 것은 당시의 공포를 다시 체험하는 것이었기에 고민 끝에 그 제안을 거절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오드리는 공포를 극복하고 많은 관객 앞에서 안네의 일기를 낭독했다. 어째서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걸까? 라고 자문했던 오드리. 죽어서도 계속 살아있고 싶다 라고 염원했던 안네. 같은 해에 태어난 똑같이 죽음에 맞서 싸우며 삶의 의미에 진정으로 눈을 뜬 두 사람은 아마도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지 않았을까 한다. 살아라. 마음껏 살아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몸은 온몸으로 살고 싶어 하고 있나니.